한반도라도 새로운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 전개가 좀 있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 때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장구한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 국제로 정한 대한민국 겉들과는 아주 비하하죠. 그 언제가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 현실은 북남 관계와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 흡수통일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다. 네. 그리고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나가야 하겠다. 예, 아주 막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달라진 말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91년 12월에 그 이른바 남북 기본합의서, 정확한 명칭은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문을 가져왔는데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뜻에 따라 7사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신화해 민족 공동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예, 뭐 좋은 말이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 아주 많은데 특히 이 빨간색으로 좀 표현한 것들 있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겠다.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 평화 보장,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언급들과 정반대되는 언급들이 30여 년 전에 남북 기본 합의서로 채택이 됐었다. 굉장히 중요한 시대 변화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91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이따가 보시게 되는 어떤 시기 구분에서 이 91년 12월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분기점이고, 그리고 이번에 김정일이 쏟아내고 있는 저런 얘기들이, 이 책의 저자는 물론 이 분기점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이 새로운 시대의 아주 중요한 상징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접한 이 새로운 북한을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아주 또라이같이 정책을 펴니까 뭐 힘에 의한 평화니 어쩌냐 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를 다 단절시키고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엉망이 되면서 북한도 저렇게 가고 있다. 이런 이제 이 식의 시각을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 책의 필자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사이좋던 남북 관계를 후임 정권, 즉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는 2019년, 즉 문재인 정부 중반부터 이미 돌이키기 힘들 만큼 악화 일로였다. 정권 교체 이후 그 경향이 더 뚜렷해진 것뿐이다. 네,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어, 왜 그런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 그리고 또 이 발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문재인 정부로 대표되는 이른바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은 뭐였냐? 그들의 그 대미 정책은 뭐냐? 그래서 그들의 정치는 정말 뭐냐? 이 문제를 이 책이 아주 흥미롭게 다루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마지막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전환점이 19, 20년이냐? 9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추구한 핵심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미국의 미련을 버린 채 핵무력을 국가 전략의 중추로 삼고 있다. 30년 가까이 매달려온 북미 적대 관계, 평화 관계로 전환에 대한 미련을 접고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 핵의 의미 변화에서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이 책의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데, 2019년까지 비핵화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교환 관계였다. 다시 말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할 길을 찾기 위해서 핵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핵화를 내줄 수 있는 카드로 여기지 않는다.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을 선언했다. 어, 특히 2022년 가을 위기로부터 달라진 북한을 거듭 확인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의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면서 훈련 기간에는 군사적 맞대응을 자제했었는데 9월 8일 날 핵무력 법제화를 마무리한 뒤에 9월 말부터는 눈에 넣는 이에는 이 시기에 군사행동으로 맞불을 놓았다. 그리고 이건 2023년 저런 선언을 한 뒤 2024년 연초부터 다시 한번 확인됐죠. 연평도, 갱령도 등을 향해서 인근 서해 해역을 향해서 3일 동안 계속 이제 대포를 막 쏴대는 방식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군사적 맞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분기점이 2022년 가을이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따가 좀 계속 이제 그 얘기 나올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힌트를 드려보자면 이 필자는 그걸 9월 8일 핵무력 법제화를 마무리하고부터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뭐 시기적으로 그런 면이 있겠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특히 북중러 관계라고 하는 점에서 이 책이 사실은 좀 더 깊이 보고 있지 못한 그 점을 우리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다시 받아서 하겠습니다. 어, 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북한이 한 70년 정도 해왔는데, 이제는 관심을 껐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어, 그래서 이 벼랑 끝 전술에는 과거에는 한미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려는 의도가 담긴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대화를 노린 이기 저성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 같다. 이제는 끝없는 말폭탄과 무력 시위를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 위기는 그 끝을 알 수 없다는데 문제 심각성이 있다. 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거 저래봐야 대포 쏘고 해봐야 결국 회담하자는 거고, 그래서 대포가 한창 날아다니면 이번 회담은 어디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하면서 여유로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식의 사태 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게다가 지금 남과 북 사이에는 어, 그, 그러니까 군사 통신선도 다 절단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우발적인 충돌이 뜻하지 않게 격화될 때 이 상호 의도를 확인해 볼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불장난을 하다가 어, 각자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태가 아주 급격히 확대돼 갈 어떤 그런 위험성도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이 달라진 또 하나의 모습 남북관계 파탄인데 이건 참 우리가 별로 실감하지 못한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새로운 북한이 남북관계 두드러진 특징은 하염없는 단절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다가 아니고 이미 그랬다는 겁니다. 자, 1971년에 시작된 남북대화는 2018년 12월을 끝으로 92년에 시작된 북미 대화는 2019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이 책 낼 때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전례 없이 긴 단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1년에는 8, 99년에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남북간 왕래 인원이 0명이었다. 차량 왕래 역시 2021년부터 단 한 대도 없고 선박 항공기 철도 왕래 2019년부터 제로다. 정말 전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밌는 거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른바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게 김정일 시대의 중요한
그렇죠. 그것도 국가 이데올로기 같은 건데, 어, 우리 국가제일주를 갖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남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뭐 통일 이제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이런 것들이 아주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우리 국가 제일주의. 더 이상 통일에 별로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아니, 어,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그게 이미 2021년 1월입니다. 자, 김여정이 2020년 8월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국난 문제를 꺼내들고 찝쩍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 걱정하는 것이 좋을 것. 어, 자, 소원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소원은 제발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게 우리의 소원은 남남이 되자는 거죠. 예. 그게 이미 2022년 8월인 거죠. 과거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는 주로 북미 관계에서 비롯됐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2020년부터 갈등이 진행한 남북 관계로 바뀌었다. 특히 2020년 6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남북 관계 파국을 상징한다. 네, 저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 그 이후에 구체화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확인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심이 내려졌고 그 결심을 토대로 이루어진 행동이다.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시대적 분기점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북 지원의 격감.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따 좀 생각해 볼 그 지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정말 그 고립돼 있고 힘겹게 살았고 그래서 남한의 지원과 제환을 어, 거듭해서 수용했었죠. 계속 그러니까 지원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는 그런 외부의 지원을 특히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별로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그러면 뭐 이른바 친북 정부라고 윤석열 난리치는데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을 것 같고 근데 실제 지원액은 2000년대 10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국제사회 모금액도 김정일 정권이 지나오는 동안 아주 엄청나게 처음에는 1억 1,7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직전까지 가면서 100만 달러대까지 떨어졌다. 라고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김정은 정권을 지나는 동안 이렇게 대외 지원이 격감했는데도 버틸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게 뭘까? 그것도 이따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북한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현재 달라졌는가, 앞으로 달라질 것인가를 봤다면요. 이 변화를, 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왔는가를 이제 역사를 보면서 해석하기 위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걸 이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이 책이 이제 구분해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핵 문제, 크게 세 개의 시도로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미국이 핵을 독점한 시기, 이른바 1.0 시대입니다. 45년부터 91년까지. 두 번째는 92년부터 2019년까지, 이른바 1.5 시대인데, 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 개발을 추진하면서 하지만 완성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 비핵화 불가역적 시대 갈림길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얻고 이런 식의 협상의 여지가 있었던 시대. 또 그 협상을 서로가 상당히 진지하게 임했던 시대라는 거죠. 근데 2020년부터는 이제 핵시대 2.0이 됐고, 이제는 북한의 핵무력은 기정사실됐고, 그걸 전제로, 이제 핵 보유국 대 핵 최대 강국 간의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시대다.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시대로 이제 요약한 거고요. 자, 그 각각의 시대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핵시대 1.0인데요. 91년 이전까지. 먼저 미국이 1950년대 중후반부터 유럽, 한국, 오키나와 등의 핵무기를 대거 전진 배치했는데 여기서 한국의 핵배치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핵배치도 공개적이었고요. 오키나와도 공개적이었습니다. 유럽은 일단 나토 회원국들하고 공식적인 협의를 거쳐서 핵무기를 배치한 건데요. 그리고 오키나와는 70년대 일본으로 영토 반환을 하죠. 그때까지 그래서 그 미국이 점령한 미국령이었기 때문에 그냥 미국 자기네 땅에 갖다 놓은 거죠. 뭐 숨기고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비밀리에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이게 이제 1953년 정전협정이죠. 정전협정에 한반도에 신무기를 갖다 놓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갖다 놓으면 정전협정에 대한 정면 위반이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는 갖다 놓고서 그래 있냐 없냐 물어보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한동안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NCND. 요즘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NCND 뭐 시사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하는 어, no confirm, no deny. 예, 확인도 안 해주고 부인도 안 하는 어, 그런 정책을 고수했는데 그런데 어, 이제 75년에 가서 이제 드디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하니까 박정희가 핵 개발을 추진하는데 미국이 이제 그걸 달래보려고 어, 핵, 핵무기 있는 거 보기가 확인해 줄게 이러면서 이제 그때 처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던 거죠. 자, 이게 이제 1.0의 시대고요. 이제 1.5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92년부터입니다. 자, 이 변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89년부터 91년까지 동유럽과 그 소련이 붕괴하고 그리고 또 중국은 이제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또 극심한 경제난에 빠졌고요. 그래서 이 전대미문의 외교, 안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 주목한 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으로부터 고립됨으로써 위기가 왔는데 역으로 그래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획기적인 이제 발상의 전환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 개선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면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핵카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왜 핵카드가 문제가 되느냐? 뒤에 이제 북한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른바 국제 원자력 기구를 창설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등을 만들면서 미국은 핵무기에 대한 국제 규제를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정책의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군사 외교 정책, 그러니까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의 그 핵무력의 위협이 보여주듯이 만일 북한만이 아니라 그냥 미국한테 불만 있는 전 세계 한 10여 개 나라가 핵무기를 장착하고 ICBM을 다 걸게 되면 미국은 아마 뒤로 자빠질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호령할 수 있는 시대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말고는 그 사실상 미국이 지원하면서 핵 개발을 한 몰래 핵 개발을 한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그래서 미국이 무인할 수 없었던 인도 요 세 나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핵 개발을 용인해주지 않는 게 미국의 이제 그 전 세계적 정책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 한 나라로 뚫린다면 어 이제 도미노로 계속 그 뚫릴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북한 하나의 핵 개발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핵카드가 성립했던 것이죠. 어쨌든
참 이 표현이 재밌는 건데요. 제국의 뜻을 거스른 북한의 목표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국과 친해지는 것이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손에 잡힐 듯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94년에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그리고 평화적인 이용만 하는 대신 제한적으로 미국이 상당한 경제 지원을 해주기로 했던 합의죠. 뭐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2000년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 또 2005년 육자회담의 9.19 공동 성명 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북한의 어떤 그런 의도가 상당히 먹힐 것도 같아 보였던 이런 순간들이죠. 근데 이 합의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그냥 다 날아갑니다. 예.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북핵이 북한만의 카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도 참 이 책의 날카로운 분석인데요. 어, 미국 입장에서 북핵은 해결하는 것보다 그냥 남겨두는 게 유리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북핵이 매우 골치 아픈 문제라는 걸 생각해낸 건 참 머리를 잘 쓴 건데 그래서 미국이 반드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건 오산이었다는 거죠. 어, 북핵을 적정한 선에서 관리하면서 오히려 그걸 역으로 그걸 이용해서 미국의 다양한 정치 군사적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지렛대로 쓸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 이제 어, 음, 북한하고 협상을 해주는 때도 있었지만 주되게는 오히려 북핵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주류 세력은 임했다. 특히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이른바 MD. 미국 공화당과 군산백 합체가 30년 정도 줄기차게 밀고 왔다. 우리 사드도 이거랑 깊이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제를 어, 대규모로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는 핵미사일 맞을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어, 본토까지 날아오기 전에 다 포착해서 떨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북핵일까요? 그 근거가. 아니, 러시아나 중국에는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가 있는데 왜 거기를 명분으로 안 삼고 북핵을 명분으로 삼았을까요? 또는 북핵이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어, 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핵무기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핵무기를 어떤 수준 이상 안 만든다는 협약도 계속 있었고요. 이 MD 비슷한 것도 안 한다는 협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라오는 핵무기 차단하는 걸 누군가 만들면 반대 입장에서 무력화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미사일 방어체제 MD는 러시아하고 협약을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파기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미국이 대놓고 러시아 협약이고 사실은 이제 원래는 소련과 협약이죠. 소련. 소련과 협약인데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미국이 또 이걸 추진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방적으로 밀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 러시아 핵무기가 미국에 오는 걸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일단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소련 망한 다음에 그렇게 적대 관계도 아니거니와 또 그렇게 말하면 아니 러시아 입장에는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적대적 관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딱 북한이 좋은 상대입니다. 어, 러시아나 중국을 실제로는 그들을 겨냥하지만 그들한테 명분을 주지 않으면서 그런데 현실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딱 북핵이 적당하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어, 이 군산 북합체가 북핵 위험론을 갖고 쭉 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북핵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둔 채 미국의 더 큰 세계적 이해관계 아래서 갖고 노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이었고요. 특히 이제 오바마 시기,
오바마 시기에 선택한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 오바마의 8년 동안이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이 8년 동안 이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이 시간 동안이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 뒤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했는데 과거 제네바 합의 같은 건 클린턴 정부가 했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했거든요. 그때랑 달라져 버린 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다시 왔는데 공화당 정부 노선을 그대로 이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때 이 전략적 인내를 주도한 인물이 바이든이었다고 해요. 부통령 하면서 외교 쪽을 사실상 참관했다고 하죠. 어, 자, 그래서 미국의 주류는 2019년까지 북핵을 해결하기보다 제국의 지위 유지에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어, 자, 그런데 김정은이 어쨌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 그 한번 이제 대담한 협상을 해볼 기회는 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이른바 톱다운 그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남북북미 협상이 진행되는데 이게 이제 허망하게 끝나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결심이 변화가 생겼다 라는 거고요. 음, 그래서 한국전쟁 때부터 미국이 북한에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며 반복적인 핵위협을 가했다. 이건 상수였다. 그런데 변수는 북한 핵무장 여부였는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북미 협상으로 될 게 없다라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국제로 삼기로 하면서 북한의 핵무장도 사실상 상수가 됐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김정은이 이렇게 엄청난 실망과 배신감을 쌓아가는 동안 트럼프는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공개된 그 김정은의 친서를 보면 김정은이 나를 주기만 하고 아무런 반대급도 받지 못하는 바보처럼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뭐 항의, 정말 하여튼 진심을 갖고 타결해 보려고 했다고 하는 이 대목들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북미 협상의 시대가 이제 마감을 짓고 2020년 이후에 북한의 핵무력을 이제 붙잡고 가는 2020년 시대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따가 그 북중러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지만 이 필자가 2020년에 시대가 개막된 어떤 그 주된 힘을 김정은의 결심에서 찾는 부분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김정은은 북미 협상이 깨지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당혹스러웠겠지만 만일 국제 정세가 그에게 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여전히 또 한 번의 북미 협상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까지 그런데 어,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갇혀 대통령이 어, 그 국제 정세의 거대한 변화가 함께 맞물린 거죠. 네. 이 책이 그 부분을 좀 잘 못 보여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이따가 다시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한반도 핵시 2.0이 됐는데요. 북핵의 특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 책이 정리 잘했더라고요. 현재 공인된 핵보유국은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고 비공인 핵보유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 4개국입니다. 총 9개국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NPT 이른바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해서 핵무장을 강행한 유일한 나라이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21세기 들어서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총 6차례 핵실험이 있었는데 모두 북한이 감행한 것입니다. 저도 이 책에서 이 대목을 읽고 이건 정말 맞아 하고 인터넷에 한참 뒤졌거든요.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 21세기 들어서는 핵실험을 안 하고 있어요. 다들 96년 정도가 마지막 핵실험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근자에 와서 핵실험을 한번 해 하면서 서로 그 준비한다 뭐 이런 뉴스는 있던데요. 어쨌든 21세기 들어서 핵실험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만 했더라고요. 그리고 핵무기 개발했다고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유일한 나라고요. 핵보유 가운데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또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빈약한 비핵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재래식 군사력은 34위라고 합니다. 한국의 국방비만 해가지고 북한의 GDP하고 안 먹는다고 하죠. 어, 음, 그러니까 뭐 한국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지는데요. 네.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핵시대 2.0에 이제 한미의 확장 억제와 북한의 핵무력 정책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둘 다 핵무기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위협을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 뭐 한국의 이른바 한미의 이른바 맞춤형 억제 이게 이제 이른바 한국형 그 삼축 체제 뭐 한국형 킬체인 이런 것들인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어, 북이 핵미사일을 쏠 것 같다고 탐지가 되면 선제 타격하고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을 들어간다. 근데 만약에 핵미사일 쏘는 걸 못 막으면 날아오는 동안 요격해서 제압한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가 얻어맞은 것에 10배, 100배 대량 응징 보복을 한다. 이게 이른바 이제 한국형 삼축 그 체제인데요. 근데 이제 그 말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북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북한은 김정은이나 지도부의 요것이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라고 정책을 갖고 있어요. 참수작전 할 테면 해봐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핵 또는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한 경우 임박했다의 기준이 뭘까요? 어, 이를테면 미국의 그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그 전략 핵폭기들이 그 한미일 군사훈련할 때 한반도까지 날아오거든요. 걔가 진짜 핵무기를 싣고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짜 그 휴전선 한 100km 부근까지 날아갔다가 그 유턴해가지고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어, 근데 그걸 진짜 핵무기를 싣고 하는지 안 싣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임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기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거기서 그대로 북진해가지고 핵무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아마 5분도 안 걸릴걸요? 평양이 핵무기를 두드려 맞는데 5분도 안 걸릴 텐데, 예. 그 역시 국가의 중요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 군사적 공격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 한미동맹의 선제 타격론과 데칼코마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전술핵을 한창 개발 중이죠, 북한도. 핵무력의 효과성과 다각화. 즉, 그 전략핵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서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타격하는 데 쓰겠고, 이 어, 대한민국은 남조선은 전술핵으로 조지겠다. 뭐 이런 거죠. 예. 기획 국가를 상대로 한 그 핵개발도 유사하다는 겁니다. 말은 침략이나 공격 행위를 안 하면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뒤집어 말하면 니네 대들면 핵으로 조진다라고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12월 30일 날 김정은의 표현은 무시무시하죠. 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해서 어, 영토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 시대의 어떤 변화 과정과 중요한 어떤 지점들을 포착했고요. 이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이라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 책이 참 재밌게 잡았는데 동시에 좀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건 것 같아요. 한미일 남방 삼각 동맹 대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 즉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가 한반도에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흥미로운 허상이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 이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이 같은 대결 구도가 실제한 적이 없다. 오히려 지금부터 이게 형성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동의하고요. 왜 없었냐? 일단 91년 이전을 보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구조는 양자 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일, 미한 동맹은 있는데 한일 동맹은 없었죠.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1960년대 들어서 한일 협정을 만들게 해서 비로소 이제 한일 관계도 형성은 되는데 여전히 그때도 한미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한미 미일 이 관계가 중심이지 한일은 그렇게 원활한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이제 반대쪽에서 그러면 북중러는 어떻게 된 거냐?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중소 분쟁이 본격화됩니다. 이게 60년대 후반에 가면 둘이 전쟁까지 하거든요. 근데 50년대 그 후반부터 이미 중국에 갔던 소련 기술자들이 전부 철수하고요. 중국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안기면서 그리고 뭐 등소평이 그 소련 가가지고 수정주의라고 아주 거칠게 공격하고 오고 그래서 실제 이때부터 이미 중소는 동맹 관계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어, 자, 그 상황이 60년대, 70년대에 계속 갑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70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미국이 중국과 소련을 상대로 동시에 대탕트에 나서는데 특히 중국과 소련의 갈등을 이용해서 중국에 아주 밀착해 들어가죠. 어쨌든 그러는 동안 60년대, 70년대 중소관계는 최악의 시간이었고요. 이제 북한은 그 사이에서 이제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제 실리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다가 7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소련을 공동으로 적으로 삼은 미중일의 전략적 제고까지 이제 이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한미일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북중러는 더욱이 실체가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가 소련 망해버렸고 중국은 개혁개방한다고 하면서 이제 더욱더 미국하고 찰떡궁으로 붙은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히 고립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92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정말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북중러 동맹이 전혀 없죠. 예.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2017년까지만 해도 이때가 이제 6차 핵실험을 했을 때죠.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대북 규탄과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18, 19년 북미 협상과 북중 북러 회담이 병행합니다. 트럼프하고 회담이 시작되면서 국제 정치가 요동을 치는데 자, 여기서 이게 포인트가 있는 거죠. 북미 협상을 하는 동안 북중 북러 관계도 빠르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어, 이 시기 이전에 김정은은 한 번도 시진핑,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같이 못했어요. 완전히 왕따했어요. 그런데 2018, 19년에 트럼프만 만난 게 아니고 시진핑하고는 5번, 푸틴하고도 한 번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어, 그 시기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과거에 그 중소 시절에 이제 굉장히 안 좋았던 관계 그리고 러시아가 된 뒤에도 이제 상당히 안 좋다가 이때는 상당히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완전히 밀착된 관계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이제 중간 과정 정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 그, 어, 그러니까 이미 2014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른바 유로마이단 사태라는 게 터지고 또 비슷하게 그 대만에서 대만과 그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비슷한 걸 거의 체결할 뻔했다가 그 깨진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둘 다 공이 이제 미국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단히 적대적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상하이 협력기구 같은 그 안보 동맹을
그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맞서면서 상당히 그 연대 수준을 높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의 관계는 소원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18, 19년에 이런 이제 그 김정은과 회담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게 지금 여기 좀 쭉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예. 특히 중국에 가서 김정은이 그 국빈 방문을 하면서 엄청난 환대를 받거든요. 예. 그 근데 이제 그때 일반적 해석은 뭐였냐면 어, 그러니까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한다. 하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뭐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 편 살짝 들어주는 척하면서 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 관계가 진전되는 걸 이제 좀 방해를 놓으려고 한다 정도의 시각이었어요. 즉, 이 회담이 어떤 중요한 변화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시선은 거의 없었던 거죠. 어, 이 회담을 해봐야 역시 북한이 만일 다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쏘면 역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다시 북한을 제재하는데 동의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어, 그런 전제 아래서의 어떤 그냥 간막이다, 막간극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자, 그런데 2019년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다음에 이제 동북아의 전환기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이제 한미일 북중러 갈등 구도가 현실로 이제 불러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을 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달라졌고 2020년 이후에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급증하는 추가 제재 불가를 외치고 있다. 그 뒤로 이제 핵실험은 아직 안 했지만 미사일은 엄청 여러 번 쐈죠. 근데 그때마다 미국이 그 안보리에 제재안을 들고 가는데 실제로 계속 이제 중국 러시아가 비토를 놓고 있는 거죠. 자, 그 전에는 왜 동의를 했었느냐? 중국과 러시아 또한 핵무기 비확산에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 그 비확산보다 세력 균형, 즉 그 중러시아 이 동맹 축의 주변 세력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미국과의 세력 균형을 갖추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 거고, 그래서 북핵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어,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해협의 불안정, 뭐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북대서양 태평양 동맹 네트워크 등장, 일본 대규모 군비 등에 맞물리면서 우리가 지금 잘 느끼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좀 오늘 띄워봤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책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시진핑과 푸틴을 만나러 갔던 것들 그것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리고서 이제 트럼프와 노딜로 이제 헤어진 뒤에 작심하고 이제 그 북중러 관계를 앞장서서 발전시켜 갔다라고 이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북중러 동맹 현실화하는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과도하게 보는 것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요. 어, 물론 그 2018, 19년 이제 시진핑과 푸틴을 만났던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점인 건 맞는데, 근데 그 변곡점이 정말로 이제 중요하게 이제 돼버린 것은 전 뭐 절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변화가 이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일을 벌려버린 거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뭐 사실은 동의 없이 일을 벌렸고 중국이 좀 난처했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리면서 중국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국면에 빠지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한 6개월 지나니까 러시아가 거의 중국에 이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의 중국이 이제 러시아의 생명줄을 쥐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러시아가 그냥 뭐 아주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방식으로 중로 동맹이
상당히 그 견고하게 구축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한 6개월, 이게 바로 2022년 8월, 9월인 거죠. 그게 아까 그 핵무력을 법제화했다고 하는 9월 8일 이 시점과 거의 비슷한데, 어, 이 중로동맹이 견고하게 구축되면서, 어, 어, 북한이 이제 패가 풀린 거다. 이 중로동맹이 견고하게 구축되면서, 여러 측면에서, 일단은 군사 지원이, 그 북한의 군사 지원이 실제로는 그때부터 시작돼서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호조권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뒷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맞대응 이제 그 전술을 쓰는 이런 방식이 이제 가능해졌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북한 입장에서도 이제 변화가 절실했던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어떤 세계 정세의 큰 변화와 이제 업어서 이렇게 쭉 가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사직생의 해법은 하고 이제 이 책 나름대로 해법을 제안해 보는데요. 이제 이건 뭐 북한의 무력 시기 강경으로 3.2 연합훈련도 강화되는 악순환 갈수록 담을 꼴, 뭐 끝없이 서로 충돌 이래갖고 되겠냐. 그래서 예, 이제 전쟁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하자. 당분간 다시 친해질 수 없다면 싸우지나 말자. 우선은 대화와 협상의 목표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방지하는 데 맞추자. 이런 전쟁을 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자. 뭐 이런 정도 아주 이제 호소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일단 좀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맹목적 친미와 공미형 친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른바 보수 세력은 맹목적 친미고 노무현 문재인 같은 진보 혹은 중도는 공미형 친미다. 근데 무슨 진보입니까? 사실 이제 그 우파죠, 우파, 중도 우파 국제적 기준에서 보면 근데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공미형 친미, 미국을 무서워하는 친미. 아주 저는 마음에 드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한 착시가 있는데 그 윤석열 정권은 가령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정책을 쓴다. 북한에 퍼주기 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레토릭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여기도 나름 철저한 친미고요. 어, 그리고 북한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예. 자,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김여정이 그 윤석열이 너무 상대하기 편해서 좋다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를 그 깜빡 넘어가게끔 속이면서 뒤로는 군비 증강 다 하고 우리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때 생각하면 너무 분통스럽다. 그게 실체였던 거죠. 이 진보 정권, 이른바 진보 정권이라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그 군비 증강이 보수 정권들을 압도했다. 말로는 탈냉전적 사고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냉전적 국방 정책을 계속했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협상 과정에서 문재인이 이른바 무슨 운전자론 이런 얘기 했는데 그때 했던 역할도 실제 사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네. 그 그냥 미국을 무서워하면서 어,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흔히 어, 그 좀 평화 세력이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민주당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 어떤 동지가 그 오늘 그 신청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 한반도에서 이렇게 맨날 싸우지 않고 좀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까? 예, 이 책이 말하는 바는 그런 날 당분간 없다는 얘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놓고 오늘 토론 좀 의미 있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